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장마가 가고 나니까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경남에도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표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위 피해서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올여름 우리 세 분의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떠신가요? 방학 맞춰서 8월 중순쯤에 가려고 계획. 8월 중순쯤? 네. 더울 때 움직이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옥탑방에 살고 있어서 방을 뜨는 게 일단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얼마나 덥겠어요. 네, 그래서 좀 계획을 이제는 짜봐야 될 것 같고 9월 살짝 갔을 때 넘겨서 조금 시원해졌을 때 가려고. 뭐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유난히 우리 권 실장님 좀 표정이 밝아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제주도 갑니다. 먼저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 휴가 가시는 건가요? 네, 휴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 복장 아니신데? 예. 워크숍이 보통 놀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휴가를 떠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얘기해 볼 주제는 바로 휴가와 관련된 겁니다. 휴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대소변도 넣고 가고 관광객 출입을 막았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시달려 마음 편히 생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발음하기 조금 힘든데요. 예. 오버 투어리즘. 혀를 너무 꼬시는데. 한국말로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관광지에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주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환경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을 바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 게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보라카이에서 관광객들이 너무 오니까 이거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섬을 폐쇄했잖아요. 맞습니다. 보라카이는 시궁창 섬이다. 이렇게 지금 성대모사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세요. 네. Boracay, but I am in favor of sabi ko nga earlier pronouncement ko. 근데 우리 경우에는 사실 한류 열풍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꽤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보면요. 2006년에는 한 60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1,690만 명, 1,700만 명 되니까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와. 그럼 뭐 그렇게 몰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쓰레기도 많을 거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소음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차를 가지고 움직이실 경우에는 주차난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게 된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담 넘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구경하잖아요. 문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면 그건 정말 적정성 한계를 넘어선 거죠. 네. 땅값, 집값 올라가면서 오히려 거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현상들도 있죠.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다시요? 뭐라고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네. 네. 아까 영어를 말씀하시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영어는, 아니, 이런 단어가 저도 익숙치가 않아서. 예. 영어를 한글로 써놔도 저는 울렁증이 일어납니다. 네. 경남의 경우에는 특히 어떤 곳을 많이 가나요? 경남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관광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역시 한려수도 바다가 한 반, 그리고 뭐 지리산, 그리고 계곡 이쪽이 한 40%. 그래서 보니까 경남의 관광지 자원이 되게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우리 신 기자님께서 통영 진짜 좋다 하면서 막 본인의 경험담까지. 통영 가보면 딱 처음에 보이는 이렇게 얼른 바다. 그게 갈매기 끼룩끼룩. 통영, 그러니까 지금 거제 남해 한려수도이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남해안을 끼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통영의 상징 동피랑 들어보셨잖아요. 벽화마을. 벽화마을.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기도 해요. 예, 케이블카하고 루지 밑에야. 아, 바로 밑에?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지하고 케이블카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교통 정리라든지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좀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지금도 가면은 그 루지 밑에 아파트에 가면은 뭐 하지 마라고 뭐 플랜카드가 썩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잘해서는 그런 일이 없죠. 여행 가는 목적이 사실 쉼표가 있는 삶을 좀 살고 싶다 해서 잠깐이라도 단 몇 박 며칠만이라도 떠나는 건데 뭐 관광객들에게는 쉼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또 거주민들에게는 쉼표를 오히려 빼앗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또 관광지는 의뢰 좀 붐비는 거 아니냐. 적정선인 그 관광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러면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686만 명, 올해만 해도 1,658명이 네. 방문을 했거든요. 이제는 말 그대로 완전 포화. 네, 과장이 아닌 그냥 포화, 선을 넘어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여행 가는 사람들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각 지자체의 관광 정책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창원시는 산업관광도시, 김해시는 관광 에어시티, 통영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은 이 관광 행정이 관광객을 위해서는 뭔가 좀 마련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기에 거주민의 편의에 관한 얘기는 없다. 네. 근데 지자체가 유독 관광 산업에 좀 많이 올인을 하다시피 하는데 사실 뭐 공업 단지를 잡아서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특히 최근 시대에는.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끌어와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와서 돈을 쓸 거 아니냐. 지역 경제가 부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데 관광 산업이라는 것의 성격 자체가 사실 돈벌이가 줄면 가장 먼저 줄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관광 산업이 아무리 활성화된 도시라도 불경기를 타면 그 도시는 빠르게 경제적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도외시하고 일단은 뭐라도 관광 개발을 하는 이런 추세인 거죠. 최근 경남 같은 경우도 통영시에 연화도 우도의 해상 보도교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도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무인도 이게 반하도예요. 네. 반하도. 저기 연화도예요. 지금 이제 다리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러니까 여기 뭐 연화도 되어가지고 바로 걸어서 이제 우도까지 연결이 다 되니까 아주 편하게 여기는 편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요? 아니 섬에 너무 가기 시원해져 버리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얼마 전에 그래서 우도 주민분들이 이렇게 저 다리 막는 일도 있었다. 나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오염식이지. 쓰레기 아무래도 다 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지 사람들 와가 자기들한테 덕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덕대는 없거든요. 그 요즘에 다리 생겨서 그럼 좀 다니기 편하시잖아요. 다리 덕에다 연골 수술하고 하고 이래갖고 지금 좀 낫다 해놓겠나. 아 그래요? 저 다리 되고 나서 요 우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이 억수로 옵니다. 또 저리 건대하고 한 바퀴 돌려갖고 여기서 어지번 개선 타고 그러더래. 얘라도 내려가고 다리 건대갖고 한 바퀴 돌려갖고 저녁 갈 때는 우도팔 타고 나가는 그렇게 우도 해들 좀 봐줘야 되겠는데 저기는 동네. 이분들이 쓰레기만 헐쳐놓고 큰 돈이 없어요. 지금 섬에 한 100명이면 소화를 해야 되는데 200명, 300명 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제한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지금
급한 거 화장실하고 뭐 임시대 합시더라도 그거는 지금 당장 뭐 설치가 가능하니까 지금 뭐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되었고요.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차근차근 알아서 풀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 투어리즘이 불러오는 문제들이 뭐 꽤 많습니다. 이 해법을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경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결할까를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1위가 관광객 숫자를 줄이는 건데요.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관광을 하게 하자라는 의견이 50.4%로 절반 이상을 1위로 나왔습니다. 네. 네. 평일이나 뭐 주말하고 또 나눠서 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뭐 일출, 일몰 이런 걸 기준으로 그런 할 수도 걸 있겠고. 기준으로. 네. 네. 부산에 있는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바닥에 페인트를 칠해서 관광객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거기를 경계로 해서 다른 곳은 주민들이 사는 곳, 여기는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곳. 또 다른 이제 대안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관광세를 징수를 하자. 관광세. 시장의 논리에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12.9%로 네. 2위가 나왔습니다. 3위는 대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사는 이제 관광지 주민들께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12.1%로 3위가 나왔습니다. 네. 된다. 네. 자, 오버 투어리즘 오늘 권순정론에서 다뤄본 주제입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이제 휴가 떠나시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는 휴가, 여행하면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주로 1인칭의 시각에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휴가 가는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그쪽에서의 어떤 자연, 이런 어떤 2인칭이라든지 3인칭의 시각에서 휴가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이 아니라 2나 3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시고. 잘 다녀오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너무 재밌게 놀지 마시고요. 네. 부러우니까.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자, 휴가를 떠난 권순정 실장님 자리에 특별한 한 분 모셨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의가 소수정당 대표신데요. 네. 저희가 사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소수 의견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자주 보셨나요? 가끔씩 보긴 하는데 제가 TV를 잘 볼 시간이 별로 없고 사실 뭐 저희들은 늘 이 방향이 소수가 다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소수견 존중합니다. 예, 소수견 존중하신다는. 소문은 들으셨습니까? MBC에서 소수견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네, 들었습니다. 듣고 지난번 제가 선거할 때 제 지역구에 출마했던 그 같은 경쟁자 중에 한 분이 소수 의견에 출마했는데 출연을 했는데. 네, 출연을 했는데 너는 왜 안 나갔냐 뭐 이런 이야기가 얼핏 한번 들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때는 못 나오셨지만. 그래서 언제 한번 안 불러주나 뭐 속으로 좀 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분량으로 많이 채우시면 되겠네요. 좀 마음이 편하실 때 저희가 불러드렸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경남의 여러 소수 의견들을 뭐 그동안 도정에 많이 반영해온 여영국 위원장과 함께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정활동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시간이 여유로워지셔서. 네, 백수입니다. 예, 섭외가 아주 쉬었다는. 그래서 함께 하게 됐다는 농담 섞인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니까는 한국당과 동률입니다. 갤럽. 네, 조사 결과가. 그런데 이제 좀 아픈 질문이지만 낙선을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참 자꾸 믿게 해 그래. 저도 뭐 낙선될 거란 사실 그런 큰 생각은 별로 안 했습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야 의정활동 아무리 잘해봐야 지역구 관리 잘못하면 헛방이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동료 의원들 간에. 그게 그대로 좀 증명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4년간 워낙 좀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이게 절대적 패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개표 당시에 SNS에 당선 인사 올리셨다가 또 1시간 후에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낙선 사과문 올리셨어요? 아니 자꾸 왜 그러세요? 이제 개표장에 참여했던 그 개표 종사자들이 당선됐다고 환호성 지르면서 전화가 오고 네. 또 공교롭게 당선된 상대 후보가 전화가 왔어요. 축하 전화가.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믿게 되신 이제 거죠? 안 믿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이스북 올렸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남은 게 한 개 더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관외 이제 예를 들면 군에 복무 중에 이런 분들 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거기서 몰표가 가면서 이게 뒤집기.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진짜. 예, 제가 한 선거 끝나고 한 10일 정도까지, 열흘 정도까지는 계속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와, 이거. 축하합니다. 예. 굉장히 황당한 관외 사전 투표는 저도 겪었지만 제가 낙선할 때도 그랬는데요. 1번, 2번 빼고는 잘 안 나옵니다, 표가. 예. 예, 왜냐하면 밖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정당만 보고 찍거든요. 네. 그래서 소수 정당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함입니다. 함이. 네, 저 갑자기 예전에 악몽이 네, 관외 투표하면 제 표 거의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괜히. 아픈 추억을 같이 떠올리게 되셨네요. 8년의 어전 활동을 마감하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중 지난 8년이 가장 힘들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경남도 의회 마지막 회기에 5분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목을 보니까요. 8년간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이고요. 부제는 마지막 쓴소리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이 마지막 쓴소리 작심 발언을 하게 된 이유? 그 발언 내용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쓴소리긴 하지만 새로 출발하는 김경수 도지사와 11대 의회에 또 바람을 전달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한 5가지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5분 발언이지 않습니까? 5분 안에 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대 적폐라고 제 스스로 좀 생각되는 진주 어려운 폐업 문제, 무상급식 중단 문제, 그다음에 관건을 동원해서 불법 서명운동 사건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쓴소리 대마왕이라고 제가 이제 불러드리자면 이렇게까지 되신 그 연관 검색어에는 홍준표 전 지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딱 2가지 반응인데요. 홍준표 때문에 컸다. 이런 사람이 또 한편 있고요. 또 한편은 제발 홍준표 좀 그만 건드리라. 응? 너 때문에 홍준표 크고 있다. 오히려? 이제 홍준표 전 지사도 저한테 좀 감사를 그런 점에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세요? 두 분이 싸우신 거 보면서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나. 왜요? 그리고 싸워도 쿵짝이 맞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악연이지만 인연이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홍 전 지사와 정말 불꽃 튀는 그 설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거는 좀 아팠다, 이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에 제가 이제 의회 발언할 때 홍 지사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죠. 앞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뒤에 알아서 그다음 제가 도정 질문할 때 그냥 가볍게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는 거고 제 예상했던 답변은 다른 거 검색하다 그게 클릭돼가지고 근데 그걸 기자가 하필 그 장면이 찍혔다. 기자가 고약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넘길 줄 알았는데 네, 영화 봤습니다. 바로 인정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일반 국회의원들처럼 야한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야한 동영상 안 보면 봐도 되는 겁니까? 바로 인정을.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나리오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참 영화 본 거에 대해서 그건 내가 잘했다고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굳이 잘못했다고는 내가 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잘했다고는 하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마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지루하죠. 한 말 또 하든 뭘 하든 간에 영화 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는 자리가 아니지만은 듣기는 듣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거를 영화 보면서 뭘 들어요? 아 영화라는 게 그림이죠. 이게 오늘 지사님 답변 요지죠? 그런 식으로 좀 질문하실 때 그렇게 제대로 하실까요? 공부하시고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설명 안 하면 이거는 내가 사법 대응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홍준표 지사가 힘들었다기보다도 사실 의회 본회의장 안에서 의원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제 홍 지사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당시 같은 당 새누리당이었죠. 네. 그 의원들이 막 야유를 퍼붓고 어떤 때는 굉장히 위협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린치를 가할 뭐 그런 직전 상황까지 가고 확 저를 둘러싸고 집에 요만한 그 진돗개가 한 마리 있는데 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야간 산행을 주로 하면서 마음을 많이 다스렸습니다. 자주 가셨었겠네요. 네. 개가 큰가요? 네, 큽니다. 그 개랑 산책하다가 뭐 상대당 의원이나 홍 지사하고 마주치면 좀 우습게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마주치면 한 풀어볼까 생각했어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홍 전 지사에게? 제가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입니다. 그 대목 중에 가장 제가 생각나는 대목이 내 마음이 넓어지고 자유로워지면 다시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신 김에 제가 이제 그 홍 기사하고 쭉 대면하면서 저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참 잘 가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엊그제 떠나면서 던진 메시지 보니까 다시 또 돌아와서 정치를 할 듯한 추석 전에 온다지 않습니까? 뉘앙스를 남겼는데 저는 국민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우리 정계를 은퇴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좀 마음을 좀 생각을 전해드리고 영상 편지를 영상 편지요? 홍준표 전 지사님 모든 걸 틀고 자연인 홍준표로 돌아오시면은 저하고 소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선 7기 앞날에 대해서 여영국 전 의원과 함께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경남지방의회 원구성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도의회는 최초의 민주당 여성 의원이 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은 의정단 선출을 둘러싸고 좀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뭐 양산, 남해, 밀양, 합천, 거창 같은 지역인데요. 민주당이나 한국당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곳에서 그쪽에서 의장들도 많이 구성하거나 일방적으로 구성하거나 그래서 뭐 반쪽 위에 싹쓸이 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장단 둘러싼 잡음 중에 그 선출 방법 중에 교황식 선출 방법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는데 이게 뭔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그 실제 교황을 뽑을 때 누가 입후보를 한다거나 추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축기경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3분의 2 이상 나오는 사람을 뽑는데 지금도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도의회나 창원시, 진주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마 의견을 밝히고 하는데 일부 지역,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출마하는 사람도 없이 입후보 등록도 없이 그냥 의원들끼리 적어서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끼리 자체적으로 짬짬이 선거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선거도 요즘에는 반장 선거하기 전에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의장 선거, 의장단을 뽑을 때 이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장단을 뽑는다? 이건 문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 등록제를 실시를 하더라도 나온 후보끼리 합의를 내서 정견 발표 우리 너도 나도 하지 말자. 그래서 생략하는 그런 사례도 또 있습니다. 그거 실제로 계셔보셨으니까 이거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선출 방식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 사다리 타기 해서 하는 게 아니 훨씬 낫거든요. 그거나. 왜냐하면 사다리 타기는 그 안에 뭐 부정에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황직 선출 방식은 일단은 친소관계가 이제 이름을 적어내는 가장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부정한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밀실 추대 부작용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아예 못하도록 아예 그 법에서
그 금지를 하는 게 맞겠다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참에 아마 좀 그런 목소리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제멋대로 대출 금리를 조작해서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입력을 했다거나 소득을 예예 혹은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입력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면 은행이 이익을 보는 거고 예. 들키더라도 더 받아온 걸 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예. 자, 소수 의견이 경남도민들은 제11대 경남도의회가 앞으로 어떤 역할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위가 도지사 도정 견제 및 감시에 신경 써달라 이런 의견이 10.7% 나왔고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앞으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12.4% 4위였고요. 3위는 도민권리대변 조례 재개정을 많이 해달라 16.7%로 나왔습니다. 자, 여영국 전 의원은 지난 활동 당시에 조례 재개정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오늘 참 계속 불리한 질문을 좀 하시는데 사실 조례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했습니다. 2013년도 연말에 했던 게 경상남도 협동조합 지원조례. 예. 요즘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청년기본조례. 뭐 대표적으로 그 두 개를 했고 뭐 조그만 개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숙건을 했는데 제가 다 헤아려보고 오질 않아서 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보면 소주 몇 병 먹냐고 질문하면 안 세어봐서 모르겠다고 열심히 하셨다는 방증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네. 오히려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은 한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2위는 적절하고 신속한 예결산 해달라 이런 의견이 18.6%로 2위 나왔고요. 실제로 그 뭐 예결산 심의 기간 되면 도의회 분위기가 좀 예민해지기는 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예. 경남도 의회 심의 기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저희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도 전부 다 인터넷 생중계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관심 있는 분들 다 보고 있어요. 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참 제가 질의를 하고 이제 정혜라 화장실을 나오는데 딱 전화가 온 거예요. 다 보고 있다면서. 예. 이게 막 뜨끔하는 거예요. 예. 아, 도민에게?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만큼 이제 그 과정은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개수 조정한다고 해서 이제 뭘 갖고 하는 거 이걸 작업하는 시간에는 비공식 비공개로 회의록도 없고 마이크도 다 끄고 따로 의원들끼리만 따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누가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 경상남도 의회는 한쪽 당이 거의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자, 평화자 들어간 예산이 뭐가 이제 다 가져와라. 예산 목록을. 그걸 전액 다 삭감하는 겁니다. 전액. 이게 정치적 또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예산을 어떤 삭감은 예를 들면 이게 정의자는 안 들어가요. 검색어로. 민주와 평화만 있고 정의는 없냐. 아, 정의는 제가 정의당 소속이라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묻지마 삭감인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2위까지 알아봤는데 경남도민들이 11대 도의회에 바라는 점 1위는 주민 청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그동안 소통이 정말 안 됐다. 이런 반증 아닐까요? 아마 지난 그 홍준표 도정 한 4년 6개월이 좀 상징적으로 도민들에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제가 사실 8년간 도의원 하면서 그 진주오리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다시 실시하라는 또 주민투표 청구 제가 대표자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 홍준표 그 소환 또 주민투표 뭐 저희들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옆에서 좀 응원을 했던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문제를 주민들이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당하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엄마들이 무상급식 중단됐을 때 애들 등교를 거부시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또 거리에 나가 서명 받다가 고소고발 당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 안 되니까 막 주민 소환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서명을 해보니까 이 벽이 너무 높은 거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환 청구 요건 같은 경우에 도지사를 주민소환하려면은 도민 전체 유권자의 10%를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 명 기준으로 보면 30만 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꽤 많네요. 예. 이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뭔가 참여해서 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대충 맞추어서 이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직접 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접근성을 좀 낮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얘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경남 같은 경우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도민 청원 게시판을 운영한다던가 해서 소통의 창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의회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청원 제도를 좀 온라인 시대에 맞춰서 개편할 필요도 있는데, 근데 현재 있는 청원 제도도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청원에는 뭐 이름, 서명, 주소 정도 적어서 이제 요구사항을 제출을 하는 거고, 청원 같은 경우는 주민발이랑 좀 달라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회로 청원을 낼 경우는 소개 의원 1명만 있으면 그 의원을 통해서 의회로 일단 안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예전에 그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의원님들 핸드폰 번호까지 다 공개가 됐었거든요. 최근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감추고 싶으신 게 많은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잘못 나왔다 싶으시죠? 의회에 계셔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항의 문자도 였고 꼭 항의 문자만 였는 건 아닙니다. 좀 애원하는. 그렇죠. 잘해주십시오. 건의 문자도 넣고 막 하는데 좀 험한 말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성이 나죠. 성이 나니까 이제 사무처 보고 왜 이 공개를 해서 내를 못 살겠구냐. 아마 이런 좀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저는 공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욕을 들어먹어도 이거 주민들이 선출해준 공인인데 선출직 공직자인데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것도 비슷하게 일반 시군의회는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의회만 지금 그걸 숨기고 있어서. 그거와 저한테 무슨 그걸. 앞으로 이 11대 경남도 의회가 어떤 이야기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는 있지만 환경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도청 앞이나 또 도청 앞은 아니지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꼭 답이 없더라도 꼭 만나서 의견을 들어주고 뭔가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뭐 이런 좀 살아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 프로가 소수 의견이다 보니까요. 이렇게 뭔가를 마무리하기 전에 소수 의견을 한마디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영국에게 홍준표란? 저를 쳐다보시지 마시고 저 카메라를 보시고 왼쪽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좀 가깝고도 먼 당신? 좀 그런 것 같아요. 가깝고도 먼 당신. 또 멀리 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 서고 있는 중이네. 무지개가 요까지 요 오네. 더 보이죠? 아 이거 막 오늘 사태 연방. 그러더라고. 이 연방 조금 있으면 물 거예요. 조금 있으면 소리 내끼라. 그렇죠. 그러죠. 아니 옛날에 이제 논이었거든요. 논이었는데 약을 칠 때는 안 나는데 요즘 약을 안 치거든. 밤마다 많이 나요. 개구리 소리보다 좀 굵다랄까?
이래. 네, 그렇죠. 맹꽁이. 아, 그래요? 맹꽁이는 순놈들이 우는데요. 맹하고 울면 다른 애들이 또 맹 같이 울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꽁이라고 울어서 나 여기 있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식 기간에 이렇게 소리로 암놈을 유인하는 거죠. 맹 하면 중간에 꽁, 맹 하면 맹.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 다른 애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맹꽁이라고 들리는 거죠. 맹. 꽁이 올챙이들 나오네요. 다 맹꽁이 올챙입니다. 이 맹꽁이는 아주 빠르게 알이 올챙이로 변하고 올챙이가 맹꽁이로 변하거든요. 망경동이 습지입니다. 옛날에 섭천이라 불릴 정도로 난강 배후 습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습하기 때문에 맹꽁이들이 서식하기 좋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사람들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먹이가 충분히 있는 거죠.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나마 초지가 남아있고 풀이 남아있고 농사 짓는 데니까 충분히 맹꽁이가 살 수 있는, 대략 잡아도 300~400마리는 있을 것 같고요. 맹꽁이가 멸종위기 2급이고 난강변에 남아있는 마지막 맹꽁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 꼭 보존해야 될 소중한 지역인데 지금 개발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밤 배수지 안에 맹꽁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맹꽁이 서식지로 확인된 지역은 옛 진주 역사 부근의 폐철도 부지. 공교롭게도 이곳은 진주시가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려는 곳. 그러니까 작년에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서 맹꽁이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거기 있던 애들을 저희가 이제 주장해서 잡아서 옮겼고요. 이쪽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지금 한 3년간은 모니터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건데 주민들은 여기를 개발하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든 경상남도든 낙동강 유역청이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보호대책은 없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또 보호대책일 수도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여기를 계속 이 땅에 뭘 지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늘 깨구리 소리를 듣고 자랐지요. 고향 가도 깨구리 소리가 있고. 근데 깨구리들이 일반 종의 40여일 배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지금 환경 파괴와 환경 변화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무리가 개구리 무리 때문에 가장 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방학 때 놀러 가잖아요. 그럼 동네 형님들께서 이렇게 잡아다 주시면 이렇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아무 죄책감 없이 원체 많으니까. 예. 맛은 어떻던가요? 맛있습니다. 고기 맛입니다. 네네. 지금은 이제 개구리를 이렇게 구워 먹는다 하면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지켜야 되는 종인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그만큼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게 될 줄은 저희도 상상도 못했고. 양서류는 생태계에서 이 허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허리가 아프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듯이 양서류 무리 자체가 멸절에 찬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전체 자연 생태계 자체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양서류를 지키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때 계산을 엉터리로 해서 이자를 덤터기 씌워왔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득을 잘못 입력해 이자를 더 챙긴 겁니다. 이자를 과다하게 부과한 사례는 확인된 것만 12,000건.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자영업자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객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믿고 이렇게 맡겨놓는데 정말 믿어도 될까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은행들의 얌체 영업 실태를 경남은행 한 곳에서만 12,000건이 걸렸는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점검한 결과 경남은행을 이용했던 피해자들의 규모가 12,000여 건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윤기 운영위원장 모시고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보통 대출 받으려면 이자 내잖아요. 근데 예, 그 예. 이자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은 그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경남은행이 가산금리를 계산할 때 소비자들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예 0원으로 입력해서 원래 내야 되는 이자보다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연소득이 원래 이만큼이다 하면 그것보다 낮게 혹은 0으로 처리를 해서 예. 그 대출을 해주고 그 이자를 높게 받았다. 예. 핵심은 그겁니다. 예. 지금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으로 입력을 했다거나 소득을 예. 혹은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0.25%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이자를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건수가 12,000여 건이고 피해액만 25억 원이다. 예. 요즘 이런 상담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들으셨을 때 피해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그 피해자들 반응은 가장 황당하다는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은행이 뭔가 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은행 거래를 할 때 은행이 충분히 이게 정확하게 뭔가 처리할 거다.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데가 은행이니까. 그럼요. 금융기관은 신용이 1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독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독기관들이 또 그런 걸 다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출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게 금융기관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대출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뭔가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보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다음에 지역은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배신감 클 것 같아요. IMF도 이럴 때는 경남은행 살리기 운동 이런 거에 도민들이 다 동참하고 이랬는데 배신감 느낀다 이런 분들이 많죠. 이거 혹시 금리 조작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고의성이 있다고 보세요? 은행에서는 실수라고 하는데 그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단순 실수가 12,000건이나 반복된다는 게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다른 은행 사례하고 비교해도 그 피해 건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은행에는 이런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면 내부 결제 제도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12,000건이나 이게 결제 과정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이게 다 그냥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대출이 됐다는 게. 이게 또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 감사 시스템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부 감사 시스템에서 이게 5년치가 다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이미 걸러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생략되기도 했고 또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든 아니든 이게 고의보다 더 큰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금융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자기 대출금 산정 기준, 그다음에 이제 산정 결과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은 깜깜이죠.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걸 그냥 믿고 그대로 이제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갑을 관계잖아요. 은행은 빌려주는 입장이고 저희는 빌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러 가서 어떤 조건으로 나한테 빌려줄 거냐 이걸 우리가 따져 물어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돈이 급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게 해서 대출합니다 하면 그거 믿고 사실은 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일일이 따지기가 어렵고 결국은 은행을 믿고 소비자들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왜 은행들이 그 금리 기준 공개를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측 주장을 보면은 가산금리나 이렇게 이제 다른 은행과 다르게 적용하는 금리 자체가 자기들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은행과 우리는 금리를 가지고 결국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들에게 일일이 다 알려줄 수 없다. 영업 기밀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가 또 남습니다. 우선 경남은행은 7월 중으로 피해액을 환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피해 금액을 환급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금액 이상으로 경남은행이 소비자들에 대한 뭔가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국내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만약에 그동안에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은행들이 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만약에 했으면 경남은행이 이런 일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막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잘못을 저질러도 이게 모르고 넘어가면 은행이 이익을 보는 거고 들키더라도 더 받아온 걸 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더 받아간 이자를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뭐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자를 제외하고 더 추가로 손해배상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식이 집단 소송 방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집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 혹시 관심이 있으신 피해자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이미 기자회견을 해서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피해자가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이런 사건이 12,000건이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지만 누구에게 이런 피해가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 피해가 발생했는지까지가 개별 소비자에게 통보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게 소비자들에게 통보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제 소송에 참여할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돈 돌려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경남은행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은 내가 좀 귀찮더라도 이번 참에 소송에 참여해서 경남은행에게 따끔한 뭐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소송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피해 금액을 환급받는 거, 돌려주는 거 기본인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환급 조치 이루어지는 게 최근 5년까지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했던 대출 건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가산금리 적용이 된 거는 전부 다 조사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은행 측에서는 이제 이 법을 이렇게 들이대서 이 대출 채권에 대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가지고 5년만 하면은 우리 책임을 다한 거다라고 지금은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게 2018년 6월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년만 적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출 이자를 갖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아니고요. 경남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건 부당한 이득을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과거 10년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년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경남은행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법을 들이대 가지고 뭐 5년이니 10년이니 가지고 이게 소비자들하고 다툼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태도와 그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 설령 5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문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10,000여 건이 훨씬 넘고 피해 금액만도 25억 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해자인 줄도 모르는 경우.
그 어떻게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은행 측에서는 이제 7월 중으로 일단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주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게 나도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으니까 실제로 지금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그 어떤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는 이제 은행에서 답을 해주고 있고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은 이제 자기 대출 상품에 관한 해서 정보를 가지고 기준금리는 어떻게 적용됐고 가산금리는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일일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후에 소송에도 참여를 해주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지역의 한 은행만 지고지순하게 거래해 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단기 대출을 받는 직장인들 그리고 장사 미천으로 돈을 빌린 서민들. 12,000여 건이 다수로 보일 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입니다. 고객에게 행복을, 지역에는 희망을 이란 기치가 무색합니다. 오히려 고객에겐 피해를, 지역에는 실망을 안겨준 향토은행. 과연 예전과 같은 신뢰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 이윤기 운영위원장이셨습니다. 서비스위원장 강렬입니다. 국토부도 지금 불법적으로 CJ가 스스로 분노하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모두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긴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담은 소설. 40년이 지난 지금도 난장이들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꿈꾸며 광장으로 나왔지만 광장에도 그들의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시 찾은 광장. 분명 이곳이 천국은 아닌데 그래도 공을 쏘아볼 수 있을까라는 희망 한 줄기. MBC 경남 소수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